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는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그 이후 언제나 나오는 말이 과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이런 문제 제기는 어김없이 등장했고요. 이번 북한의 목함 지뢰 사건에서도 또 등장합니다. 이 4.1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8일에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사건 발생 다음 날이죠. 5일 통일부는 북한의 고위급 회담 제안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정부 부처 간의 소통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조정해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는 북한의 소인이 확실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랬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요. 최소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만 해도 향후 대책을 시나리오별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는 건데,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컨트롤타워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학습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마저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아빠, 우리 경포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리조트 가자. 워터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기아차 기특한 고객 케어 탄생. 새 차 사려니 운전이 겁나. 중고차 사려니 기분이 찜찜. 있잖아, 기아차 차차 구매 프로그램. 스크래치까지 실비 보상해준대. 할부 부담도 적네. 최대 30만원, 자기 부담금 만원. 모닝, 레이, 프라이드, K3 오토 할부 이용 시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도 인터뷰로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겠는데요. 자, 조금 있으면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 우리나라에 있는 거, 이거 참 창피한 일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아마 이런 나라도 참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과장된 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데 더욱더 우리는 부끄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 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과 그 후손들이 광복 70주년을 앞둔 지금까지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작심 인터뷰에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가진 것은 없지만 부모님의 독립운동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면서 살고 계신 분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차리석 국무위원의 아드님이시죠. 차영조 선생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차영조입니다. 예, 차 선생님. 차 선생님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71살입니다. 아, 71세요? 네, 광복되기 1년 전인 1944년에 태어나서 저는 광복 71년으로 저는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44년에 태어나셨다고요? 네. 아, 우리 차리석 장관님이시죠. 국무위원이셨으니까요. 임시정부. 45년 9월 9일 날 돌아가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태어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뭐 아버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렸을 적에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돌진하고 아버님이 잡고 오셨기 때문에 예. 저는 아버지 영상도 모르고요. 예. 그럼으로써 뭘 하셨는지는 모르고 제가 장성에서 역사책으로 봐서 제 선친의 이제 역사를 알게 됐는데 책으로 공부해서 그러기 때문에 직접 아버님의 말씀을 영상도 모르니까 들은 말도 없고 간접적인 공부로 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만나서 예. 같이 생활한 지가 불과 4년에 불과합니다. 망명 생활 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사를 다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광복돼서 헤어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시 한 걸 모르시죠. 그래서 그 단편적인 것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버님에 대해서 좀 이제 아셨을 텐데 아버님에 대해서 좀 자랑 소개해 주시죠. 네, 지 선친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65년 일생 동안에 독립운동을 35년을 하셨으므로 평생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고 계시는 분이죠. 참, 그러면서 임시정부에서 변함없이 좌우 흔들림 없이 직책을 수행하신 것을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머니께서도 아버님을 4년 정도 만나셨다고 같이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도 망명 생활을 하시다가 아버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는 1941년도에 평북 의주에 사시다가 망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다가 본 남편은 단둥에서 일경한테 피체돼가지고 연행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24시간을 기다려도 남편이 안 나타나니까 홀로 물어물어 임정부를 찾아가가지고 광복군 진지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1979년 66세로 타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두 분 다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네. 예? 그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 차용전 선생님 그 어렸을 적에 어떻게 그 정부나 이런 데서 무슨 좀 지원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되돌아보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예. 이렇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 그분의 후손은 정부가 지원을 해서 자리 벌 수 있는 기반을 낚아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교육을 좀 시켜줬었으면은 우리가 똑같이 남과 같이 똑같은 교육을 받았으면 이렇게 뒤처지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교육 혜택까지도 못 받았어요. 지원까지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남보다 뒤떨어지는 생활을 이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 혜택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 두 종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새 같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뭐 거의 대부분 대학교에서 가산점을 주거든요. 예? 상당히 가산점을 주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독립유공자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 이런 분의 자녀들은 가산점을 주는데 그때는 아마 그런 제도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람이라는 건 교육받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령에 따라서. 예. 근데 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교육 지원해 주는 것이 1960년대 중반부터였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미 20살이 넘어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받을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제가 학력은 초등학교 6학년쯤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뭐 대학교에서 어떤 그 좀 가산점을 부여하는 거 말고도 이 자정적 지원을 해줘야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정적 지원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예. 정말 전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꼭 한 달에 그 가족 먹고 살 쌀값만 줬어요. 그러니까 반찬값이나 교육이나 문화생활을 엄두도 못 내고 그저 굶어 죽지 않으리만큼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남보다 뒤처지는 것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원래 그걸 아무리 조금이라도 두 분 따로따로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죠. 예,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본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셔서 인정을 받았으면은 그 부인과 가족이 협조한 건 당연한 거다. 한 가족이 한 분이면은 당연하지. 뭘 더 어머니까지를 포함을 시키냐.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걸 거절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했다고 인정해서 서원해드린 분이 14,000명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제 치하 50년 동안에 독립운동하신 분이 14,000명만 되겠어요. 제가 추산하건데 적어도 140만 명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적으냐?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근거를 남기질 않았어요. 사료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차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 계시죠? 그렇죠?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는 사단법인으로서 발족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을 가정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할아버지가 있다 보면 쭉 올라다 보면 시조가 계세요. 그럼 일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득관시조 또는 득성시조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는 이 정부 국가가 그 국호를 탄생한 임시정부를 기억을 안 하고 헌법 전문에 한 줄만 딱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사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복 70주년이라고 이런 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3년만 더 있으면은 대한민국 임정부 수립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 될 때 우리는 뭐 할 거냐. 우리가 떳떳한 문화 국민이고 역사를 알고 아는 국민이라면은 여기에 대한 상당한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임정부 기념관 수립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1일 날이었었죠.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자신의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대단히 용기 있고 훌륭하고 자기 조상의 명예를 지켜주는 그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친일파인데 우리는 전부 친일파라고 존칭을 안 하고 본 의미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데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도 강요에 의한 친일파가 있고 자발적인 친일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친일파를 호칭할 때 자발적인 친일파를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발 그 후손이 지금이라도 고등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조상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판단이 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홍영표 의원처럼 내 조상이 그때 당시에 생각을 잘못해서 이런 반민족 행위를 한 것에서는 자식으로서 부끄럽다. 이렇게 용기 있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하면은 우리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피해받은 후손들은 지금 두 손 붙잡고 얼싸안고 우리는 용서하고 포용하고 동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영표 의원처럼 자발적으로 사죄하는 그 후손이 제발 많이 나와서 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독립운동 선열들의 명예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던 차리석 선생님의 아드님이시죠. 차용조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7시 32분 5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임시 공휴일 전날이죠. 지금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전에 비하면 서울 시내 도로에 정체가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지금 방금 들어온 사고 소식입니다.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남단 끝 지점에 추돌 사고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 잠시 지체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가 안양 쪽으로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 쭉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도 구척교에서 서부간선도로 입구까지 시속 20-30km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나라나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그 밖에 경인로가 도심 쪽으로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까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나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LTE 1881년 초연 당시 음악에서 악취가 난다는 혹평을 들은 이 곡, 천재를 향한 질투였을까요?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두 번째 작심 인터뷰는 바로 중국 위안화 추가 절하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이틀 연속 자신의 화폐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죠. 근데 첫날에는 일회성에 그친다 이랬는데 바로 다음 날 또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물론 유럽 증시, 국제 금융시장까지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도 물론 충격이 큽니다. 그리고 또 환율도 크게 올랐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 이 문제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중국이 말이에요. 예. 그저께 1.89%포인트인가요? 이거 네, 내리면서 일회성이다 그랬는데 네. 하루 만에 말을 뒤집어요?
네. 근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 사실은 이제 들여다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일회성 절하를 한다고 하면서 예. 하나를 덧붙인 얘기가 앞으로는 그날 장중의 성과를 예. 다음 날 고시할 때 반영하겠다 그랬는데 11일 그 절하를 하면서 예. 절하가 되고 나서 장중에서 그 기점부터 또 한 1.5% 정도 추가 절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장중에 변한 걸 반영해서 다음 날 1.62% 절하된 기준율을 고시를 한 거고요. 어제도 또 장중에 추가로 아침에 고시한 거에서 또 추가로 한 0.9 정도 이 사실은 또 절상이 됐습니다. 장중에. 그렇다면 오늘 이제 9시 좀 넘으면 중국 시간으로요. 또 고시를 할 텐데 한 또 1% 정도는 또 내릴 수 있다. 예, 또 내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맨 처음 한 말에 맞는 거죠. 박사님, 네. 지금 일부 이 얘기는 5%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오늘 1% 또 추가 절하한 기준 환율을 고시하고 장중에 한 1%만 또 추가로 이제 절하가 된다면 사실 5%가 다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5%가 나왔던 이유는 중국이 국내 환율이 국제적으로 시장에서 실제로 기대하는 환율보다 한 5% 정도 그동안 좀 과대평가된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5%가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인하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다른 나라 이 통화들은 달러에 연동해가지고 계속 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왔는데 위안화는 미국 달러가 예를 들면 강세가 되든 약세가 되든 거기에 대해서 잘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시장에 맞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는 그동안에 정부가 그 환율을 관리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만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건 결국 달러 가치가 막 변하면 달러에 대해서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달러를. 그러니까 뭐 수출 환경이 안 좋아지고 해도 위안화 강세가 되는 거죠. 예, 달러가 요즘에 강세니까 위안화도 계속 좀 강세가 되어 온 거고요. 지난 2년간만 봐도 실질적으로 보면 한 20% 이상 강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좀 이탈하겠다라는 신호가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인위적이든 뭐든 간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국하고는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보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잘 되면 위안화가 이제 절하돼서 그럼 한국의 대중 수출도 중간재가 같이 늘어나는 그런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국제시장에서 직접 중국 제품들하고 가격 경쟁하는 품목은 생각보다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효과는 위안화 절하가 되니까 원화도 동반 절하되는 지금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하라는 게 우리나라는 약세되는 거죠. 원화는. 약세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 달러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고 우리나라 돈은 좀 싸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가 절하되니까 싸지니까 원화도 같이 싸지는 효과가 있어서 뭐 이런 효과를 종합하면은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일본의 아베 들어와서 우리한테 도대체 뭐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경제 부분에서도 일본이 인위적으로 돈 막 찍어내가지고 엔화 약세를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안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치를 팍 자기네 돈을 떨어뜨려 버리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화인 엔화는 아무리 자기네 돈 많이 찍어도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 복잡한 이제 그 변화가 이 국제 환율 시장에서 실제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위안화를 어쨌든 지금까지는 인민은행이 관리를 했다면 이제 시장에 맡기겠다는 선언을 했고 그게 만약에 실제로 실현이 되면은 위안화는 앞으로 계속 절하될 수도 있고 뭐 또 지금 이 선에서 상당히 안정될 수도 있고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엔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새로운 어떤 불확실성이 시장에 생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불확실성에 이제 부러지피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다음 달인가요? 이제 9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하기는 할 거 아닙니까? 자,
미국은 금리 인상하고 중국은 위안화를 가치를 떨어뜨리고 예.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불확실성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텐데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원화의 절하로 연결될 거고요. 가치 절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고 원화의 가치 절하.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그 위안화 가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절하도 마찬가지로 동반 절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율 측면에서는 환율이나 수출이라는 단순한 측면에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내심 기다리고 있는 변화가 지금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나 금융시장에서의 변동 같은 것들은 사실은 항상 예상대로 벌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환율은 진짜 며느리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이죠. 금융시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사실은 예상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저도 죄송합니다만 그냥 잘 관찰해야 된다. 뭐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 괜히 잘못 말씀하셨다가 또 괜히 공신력에 금간다 그러면 제가 그거 굉장히 죄송하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이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조금 살아나는 겁니까? 수출에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수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중국의 경제에서도 중국도 수출하는 중국이 7월 달에 수출이 마이너스 8.9%를 기록했는데요. 3월부터 거의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물론 이게 세계 경제, 세계 무역이 지금 글로벌 위기 이후에 아예 살아나고 있질 않으니까 중국의 수출도 좋아지긴 어렵습니다만 성장률이 중국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출마저도 너무 안 좋으니까 그 공장들도 막 베트남으로 옮기고 그런 모양이죠. 이제 임금이 그 사이에 올랐으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다 그 노동집약적 산업은 해외로 또 나가고 하는 변화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중국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수출을 부양해보고 싶은 욕심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에는 좀 도움이 될 텐데 그게 뭐 충분한 어떤 절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대세를 되돌릴 만한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내릴 수 있나요? 5% 이상으로? 그거는 이제 정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민은행이 개입해서 내리는 방식은 안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시장에서 그럼 시장의 어떤 그 시장 주체들의 합의의 결과가 절하일 수도 있는데 다만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 인민폐의 장기 환율에 대해서 그 시장에서 쭉 전망해 온 것은 아주 장기적 또는 기본적으로는 절상 방향이었지 절하 방향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절하가 많이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 전문가시죠.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문제 알아보죠.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신동빈 회장 사과 기자회견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또 갑자기 들어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신격호 총괄 회장이 수십 년 지기 비서실장에 퇴임하고 전국적으로 롯데 불면도이 벌어지고 와 진짜 이거 롯데 얘기는 줄줄이에요. 이거 새로운 게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뭔가 물 밑에서 뭔가 꿈틀꿈틀하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신동빈 회장은 사과를 했죠. 그리고 또 L투자회사 아웃코드에 대해서 대표이사 등기 변경 신청한 동생에 대해서 반격 준비하던 신동주 회장은 다시 귀국을 했고요. 신격호 회장의 24년간 오른팔로 이제 비서죠. 했던 그 김성애 전무가 물러났습니다. 이 김성애 전무 신격호 회장이 가장 믿는 측근인데요. 김군이라고 불렀답니다. 지금 72살이거든요. 김군이라고 불렀는데 72살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대신 신동빈 회장의 측근인 이일민 전무가 총괄회장 비서직으로 들어갔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뭔가 물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꿈틀거리는 게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준비한다는 거죠. 싸움을 준비할 수도 있고 어쨌든 반전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반롯데 정서가 확산되면서 자칫 모두 공멸할 수 있는 위기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17일 그 롯데홀딩스 그 주주총회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 신동주 전 부회장이 어떤 반신동빈 세력을 재결집시킬 수 있느냐 이게 주목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신용회복 그리고 재기를 돕기 위해서 운영 중인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수혜자가 8월 현재 3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 소식이 있죠? 예, 이게 그 좋은 제도인데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신용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서 운영한 제도 바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인데요. 반면 3만 명이 넘었다. 이게 이제 국민행복기금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5만 9천 명 그리고 3,055억 규모의 연체 채권을 캠코가 이관받아서 채무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 이자 전액과 대출원금 3 내지 50%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아직 채무조정 신청하지 않은 2만 9천 명 정도에게 다시 안내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대체적으로 나이가 젊어요. 29세 1인당 평균 채무액 520만 원. 예. 그러니까 이거 빨리 신청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첫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시고 난 이후인 8시 10분 3부에서 뵙죠.